MB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MB 검찰 소환이 평창 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너무 한참 뒤 아닌가요? 예. 수사가 아직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지금 검찰은 지금 어떤 이유로 올림픽 후라고 얘기한 거죠? 일단 내세우는 이유는 지금 압수를 했잖아요. 예. 네. 영포 빌딩에서 여러 가지를 다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취록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 이유. 네,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 원수니까 결국은 총알은 한 번이다. 즉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걸 기회를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면은 기초 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혐의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네. 피의자 또는 다른 참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부터 먼저 다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정말 뭐 마지막 단계에서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부르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올림픽 끝나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서류 압수수색한 거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검찰이 세 군데 나눠가지고 MB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배 말대로 이게 한번 불렀다 집에 보냈다 또 부를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에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올림픽 이런 것들 해서 정치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림픽 이후로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정치적 부담이 물론 청와대에서 MB를 올림픽에 초청했다. 그리고 올림픽 있는 그 주에 혹은 그 전주에 전직 대통령을 부르면은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올림픽 이후에 불러도 부담은 마찬가지거든요. 올림픽 이후면 3월 달에 부른다는 거 아니야. 3월 초에 더 부담 크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부른다? 본격 레이스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러면은 또 야당에서 난리 날 거라고. 이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정쟁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쟁화 될 수 있죠.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부르냐. 그렇죠. 그래 그렇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으면은 또 자한당 애들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그렇다면은 나는 그냥 올림픽 전에 지금 불러서 미리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어차피 평창 개막식 이런데 부르지 않을 거라면. 저 한 가지 질문. 늦게 부르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선거와 맞물려서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우려는 되긴 해요. 그런데 또 지금 MB의 또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군이 별로 없어요. 인기도 없고 자기 편도 없고 맞아요. 뭐 골수 지지층도 이미 없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선거 임박한 시기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확 이렇게 MB 측에 서가지고 정쟁에 뛰어들까요? 아니 저 선거에 이용하려면 뭐든지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거는 언제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여론입니다. 천안함 사실은 천안함 무너지고 나서 그거를 MB 쪽에서 지방선거 활용하려고 하다가 역풍 맞았거든. 네. 생각도 못했을 거야. 네. 천안함 무너지기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역풍 맞았거든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선거 전에 갑자기 냈다가 그것도 역풍 맞았어. 그건 이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유리할 거 생각하고 냈지. 했는데 이제 반대로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직전의 여론은 정치공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 주판을 튕겨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전함을 대비해서 오히려 올림픽 전에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올림픽 저는 안 부를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지금은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마무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사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MB는 사실 그 올림픽 개막 2주일 남았나요 이제? 사실 지금 벌써 이번 주가 일요일 마지막 주입니다. 그 전에 마무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포 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또 많이 나왔다면 그렇죠. 좀 더 확실하게 뭔가를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올림픽 끝나고 부르면 경선 할 때쯤이거든요. 경선 이제 시작하고 예비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지방선거 때입니다.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그리고 또 찬물을 끼얹을지 않을까. 어차피 야당이 경선하는 건 관심 없어. 관심 있습니까? 결국은 여당에서 누가 되냐가 경선은 관심이야. 경기도지사 전해철 이재명 붙는다. 관심거리잖아요. 그럼요. 서울시장 박원순 이외에 붙는다. 관심거리 아니야? 그렇죠. 부산시장 광주 다 관심거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흥행에 이거는 별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일단은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그럼. 네. 그리고 또 뭐 소환 조사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시끄럽죠. 불렀다가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또 박근혜처럼 네. 구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한번- 영포 빌딩에서 나온 그 자료가들도 그 박스에 제1부속실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제1부속실이 그 김희중 예. 거기 있던 데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게 사실 그 그 문건들을 다 정리해서 보관하고 요약해가지고 올리고 그 업무를 도 하는데 그럼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그런 요약된 것들을 아니 이거를 사적으로 가지고 나왔다? 예. 이거 참 어떤 문제죠, 내용일지도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궁금하다. 문제. 진짜. 그것도 법률 위반이. 그럼요. 법률 위반인데 아무도 모르는 영포 빌딩 지하 2층에 그런 비밀 창고가 있다는 거는 검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네. 결국은 안에서 다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라는 것도 대충 검찰이 파악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자료가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네. 언제 이게 터질지도 진짜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이 또 있었는데요. 징역 8년이 구형이 됐다고 하네요. 8년 구형. 어떻게 형량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8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우병우가 검사가 8년 때릴 때 씩 웃었다 그러더라고. 진짜? 요 씩 웃으면 뭔 뜻일까? 구형량이라서 결국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지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구형이 많이 나왔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런데 씩 웃었다. 이거 허세 아닌 허세?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허세. 원래 좀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하고 좀 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원래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반응을 해도 씩 웃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좀 나와도 긍정적인데? 그동안 이제 언론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언론 앞에서 일부러 한 행동들은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우병우가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 이유는 나는 모른다로 나왔거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했고 대통령이 시켜서 나는 했다. 이걸로 모셔갔거든. 네. 그래서 지금 8년 나오는 게 지는 의아한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검찰은 오히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반성 없다. 박근혜한테 다 미루고 아래 사람한테 미룬다. 이러면서 8년 했거든. 그래서 과연 판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이게 그 불법 사찰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재판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이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럼. 무겁게 일단 구형은 한 거고 어. 사실 구형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문체부 이제 인사 좌천성 인사 지시했던 거. 또 공정위에 압력 넣어서 CJ, ENM, 뭐 검찰 고발 요구한 거 이런 게 직권남용이다라는 점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또 직무유기 이 부분은 약간 좀 유죄 판결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돼서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글쎄요. 계속 이렇게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면 계속 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본인이 계속 부인을 아니 하면? 부인하면은 판사가 개심죄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자기부재의 금지 원칙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를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뭐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은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형량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병우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8개. 겁니다. 특별감찰관법은 아직 재판 안 들어갔으니까. 네. 아니요, 특별감찰법 위반은 이번에 기소가 됐고 다만 불법 특별감찰관에 사찰. 대한 사찰이 빠졌죠. 예. 그리고 이제 위증 뭐 이런 건데 이거 거의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랑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근데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이었어. 그런 거 보면 우병우 8년은 꽤 큰 거죠. 왜냐면 아까 선배 말처럼 직무유기는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8년은 작은 게 아니다. 물론 뭐 지금 청취하신 분들은 8년이 뭐야 하겠지만 80년.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사찰 관련 혐의는 이제 녹음 시간 기준으로 내일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지금 사퇴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이제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를 대변인으로 내정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 김의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변인 인선에서도 언급이 됐던 인물인데 두 번째 대변인으로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되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박수현 대변인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지. 왜냐면은 공무원들은 선거 90일 전에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 되는 거에서 내려놓는 거고, 후임을 선정하는데 후임에 여러 사람 인사가 올랐어요. 고민정 부대변인이 승진하는 거 아니냐. 진성준 전 의원 얘기도 나왔었어요. 진성준 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김무겸 기자가 내정됐는데 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변인. 네, 뭐 나빠요? 아니요. 뭐 좋지 뭐. 그리고 뭐 현역도 아니고 지난해 7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현직에 있으면은 문제 있어 하면 안 돼. 그래서 현직에 있다가 바로 갈 때 사실 사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그럼 신문 사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바로 가면은 제2의 민경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민경욱 이야기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잖아. 민경욱은 오늘까지 방송하고 내일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표는 그 이거 날짜도 언제인데? 없었어요. 내정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출근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방송하다가 바로 또 출마 선언한 그 패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 더한 사람들 다 떨어졌어. 아이 꼬셔라. 씨.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 대한 보훈 인사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이 사람만 한 것도 아니고 TV조선도 했습니다. JTBC도 했어요. 네. 그 사람들 뽑으면 다 보훈입니까? 일단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의겸 내정자가 상징적인 기자가 되긴 한 거죠. 한결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훈 인사? 글쎄 이거 좀 너무 막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억지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로 가는 거는. 네, 그것도 뭐 오래전에 사퇴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거든 대변인을. 대변인을 왜 꼭 언론인이 해야 돼? 뭐 박수현 대변인 언론인이야? 아니잖아. 뭐 잘했잖아 그런데. 네. 그런 것처럼 굳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어떤 정책 색깔이 맞고 대통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으면 저는 언론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예전 직업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건 역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유예 기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인사라고 보고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고 있어서 논평을 하는데도 좀 유리할 것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언론인 출신 대변인들이 잘한 적이 없어서. 기대합니다 이번에. 민경욱도 그렇고 윤찬중도 그렇고. 윤창중을 언론인으로 분류하긴 해야겠지만 언론인이었죠. 언론인이지. 문화일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세계일보, 문화일보 얘기. 세계일보? 왜 우리 팩트TV 출신 언론이야?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어떻게 예? 잘할 수 있을지 국민의당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그냥 걔들은 부정적인 거야. 누구 선임에도 뭐. 부정적으로 인식할 건데 저는 잘하리라 믿고 잘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부정적이면 잘한 인선이지 뭐. 잘할 수 저는 있다는 걸. 몇 주 전에 문자가 왔어요. 국민의당에서. 네. 뭐 그래서 방송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메일 수 알려달라 그래서 뭐 특별한 자료인 줄 알고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대변인 논평만 하루에 한 10개씩 들어와요. 이메일로.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스팸 주소 등록해야겠네요.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좀 대단한 자료인 줄 알고 그랬는데. 네. 다음 총선 인천 나가는 거 모르나 보지? 아유, 왜 그러세요, 진짜. 욕먹어. 청정구역 못 나와. 정말. 뭐 상관없이 저희는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요. 네, 근데 또 박수현 대변인의 이 충남지사 도전이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당내 경선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큰 후보군이 3명 있죠. 네. 박수현, 양승조, 그럼 복기왕 네. 시장이 네. 있습니다. 네. 3파전이에요. 원래는 이게 양승조 의원하고 복귀왕 시장이 나중에 연합을 해가지고 박수현 대변인을 꺾고 후보가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한참 돌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원래 시나리오 복귀왕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도지사 도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박수현 대변인 카드가 없었지 복귀왕 머리에는. 근데 갑자기 박수현이 툭 떠오른 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복귀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수현 대변인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박수현이 압도적이었고 양승조 2등, 복귀왕 3등이었는데 복귀왕 시장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네. 지금 24일자 쿠키뉴스 다 붙었네요. 다 붙었어. 박수현 14.3, 양승조 13.6, 복귀왕 11.4예요. 많이 붙었다. 그런데 오차. 양승조 의원이 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양승조 의원이 그 선거 지난번 총선 나갈 때 네.
시민단체하고 서약서를 썼어. 도지사 출마에 대한 그러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국회의원직을 가만두지 않는다. 네. 서약서를 썼어요. 네. 그러면서 만일 내가 국회의원직 중간에 그만둬서 보궐선거 일어날 경우 그 보궐선거 비용을 그러네. 내가 다 낸다고 서약을 사인했다고. 어휴.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뭐 만약에 양승조가 그 약속을 어기면은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발? 그러면 뭐 고발해서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잡음이 생기면 그 후보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 약속을 낸 거기 때문에. 고발 사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잡음이 그러니까 무조건 생기면 안 좋아요. 고발한 자체로 사실은. 네. 그 이 서약서는 어때요? 서약서요? 사인하고 아니 뭐 보궐선거 이루면 내가 네. 비용을 다 내겠다.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박시훈은 된다 그러던데. 무슨 죄로? 재밌겠는데요? 근데 법인의 명예를 걸고. 그래.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양승조 의원이 지금 약간 머리가 아플 거야. 괜히 약속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시훈은 어쨌든 탑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죠, 탑이죠. 손수호 변호사 말대로 양승조 복귀양이 경선 전에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겠다. 작년 가을부터 나왔어요 이런 네. 얘기가.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또 모르는 거지 그거는 뭐. 그렇죠. 왜냐면 양승조 의원이 삼선 중진이에요. 네. 천안에서 굉장히 천안이죠. 파워가 있고 복귀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들었습니다. 손꼽혀요. 네. 인구 많기로. 공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이 박수현이 압승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그렇네요. 네. 재밌게 될 것 같아요. 복귀왕 시장이 지난주에 시사안드로에 나왔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주 유쾌하게 잘하고 왔어요. 오. 잘하고 왔고 본인은 이제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자기가 네네. 잘하고 갔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시사 안드로메다 마지막 방송에 박수현 나옵니다. 대신이네.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 작가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이러더니 미안해요. 박수현 나오기로 했어요. 안타깝네요. 마지막 방송에. 네, 그럼 어떻게 될지는 진짜 상황에 따라서 좀 확 바뀔 수 있는 그건 모르는 거죠. 부분인데. 네. 모르는 건데 저는 뭐 당원으로서 네. 우리 당에 이렇게 인력풀이 많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예비 경선에 열풍이 올라온다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상대 진영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즐겁게 바라볼 수 있어요. 네. 뭐 홍문표와 이인재가 자한당에서는 있긴 한데. 이인재 이름이 아직도 나온다는 건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에 후보가 없으니까 이인재까지 지금 네. 이름이 거론되는 건데요. 지금 충남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보면 작년 11월 달에는 박수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1월에 약간 붙었다가 지금 1월 24일 최신 거는 정말 확 붙었거든. 네. 이게 복귀왕 시장이 청와대의 그 386 참모들이랑 친하다. 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친문? 예.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복귀왕 시장 맞죠. 아닌가요? 네. 사실 박수현 대변인은 친안이었죠. 네. 친안. 네. 네. 안희정. 그렇죠. 친안. 안철수 네. 말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네 지금. 브리핑 받더니 지금 그렇지. 깜짝 놀랐어. 아니 세네. 국민의당 인천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제목만 봐도 세네야. 네. 그래서는 이게 경선이 흥행이 되면 뭐 좋은 거죠,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네. 오히려 오죽하면은 충남 계속 이런 데서 토일이 이름도 나오고 그러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왕구까지 나왔. 이왕구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예. 못해야죠. 그래서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뭐. 양승조 후보가 한 게 서약서가 있는데 이게 천안 아산 경실련 귀중으로 한 거고 앞으로 한 거고 네. 내용이 그 부분을 보면 이런 총 5개 항인데 본인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네. 본인의 선거 보전 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 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네, 그거. 근데 뭐 이렇게 서약해서 이게 뭐 법적 효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펼쳐지든 우리 입장에서 좀 흥미진진한 네, 그런 그럼요. 게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역대급 추위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지금 밝혀졌나요? 네, 일단은 이 화재 사건이 최근 몇십 년간 아마 최대 큰 피해자일 것 같아요. 네, 사상자가 총
90명. 저도 사망자만 39명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사망자. 오늘 아침까지 39분이 예.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 부상자도 많죠. 원래 38명이었는데 네. 저 치료받던 분이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39명. 근데 지금도 또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계셔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게 하는 거고. 그 화재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죠. 네. 다만 이제 전기 관련된 부분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전기 합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탕비실에서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이 일어났다. 근데 문제점은 응급실에서는 그런 그 치료를 위한 목적 이외의 것 설치하면 안 되는데 탕비실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거죠. 아니 거기다- 근데 네. 이게 화재 진압이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된 거 아닌가요? 빨리 됐죠. 근데 이렇게 인명 피해가 인명피해가 굉장히 난 안타까워요. 원인은 유독 가스 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연기가 일단은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많이 흘러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1층 그 본관 통로하고 요양병원 통로 사이의 그 사이 계단 중앙 계단 사이로 네. 연기가 많이 흘러나왔고 또 방화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방화문에서 이제 연기가 많이 나왔고 하여튼 총 4군데로 연기가 들어가서 거의 사망하신 분들이 화상한 적 없어요. 네. 근데 질식사. 거의 지식사. 이 연결 통로 부분이 거의 불법 증축된 네. 걸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요양병원이 있고 일반 병원이 있잖아요. 네. 건물이 또 원래 두 동이 별개인데 그 건물 두 동의 연결 부분을 이제 허가도 없이 이제 지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연기가 많이 연기가 전달이 됐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많은 분이 희생을 당했는데 뭐 재연기나 배연기나 뭐 이런 것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 건물은 그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 건물이 법적으로 볼 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죠. 근데 이게 밀양시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이쪽에 시정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안 지킨 그만이에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나 법적으로? 이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면 네. 당연히 건축법 위반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정해라라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고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철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돈을 내라. 그래서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3천만 원 내라. 근데 이 병원은 그걸 냈습니다. 그거를 내는 게 오히려 네. 더 싸게 먹힌다고 계산을 한 건가요? 아니 그거를 철거하면은 영업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운영에 결국은 이게 부과되면은 3천만 원을 내는 거죠. 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벌금만 내는 꼴이니까 그 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지자체가 일단은 가서 뜯어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우리 의료법상 환자 20명당 의사 1명 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환자 2.5명당 간호사 간호사. 1명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병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120명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가 최소한 6명 간호사도 32명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해서 9명이었고 간호사는 의사는 1명이었습니다. 간호사는 6명.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까지 3명 이렇게 9명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네. 의료법을 어겼지만 이것도 결국은 벌금 내면 끝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은 병원 이사장이나 병원장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는 적지만 있었잖아. 그거 처벌할 수 없어. 네. 그래 이것도 맹점이라는 거지. 또 아까 불법 주축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행 강제금을 내고 계속 영업했는데 네.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벌금 아마 납부를 했을 건데 그래도 그냥 뭐 참고하겠다,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현행법상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아마 이 해당 세종병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병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건축물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법상 건축법상 바닥 면적 네. 1000제곱미터 이하 네. 이하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아니죠. 그리고 층수로는 6층 이하, 그러니까 5층 이하, 5층 이하는 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아니에요. 아닌데 희한한 거는 다중시설이라고 해갖고 헬스장, 뭐 또 조그마한 개인병원 이런 데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돼. 다중이용시설인가요? 그렇죠. 다중이용시설. 간이라도 설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중소병원은 거기에 빠졌어.
이해가 안 되지? 그랬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거 그런 빠졌어요. 곳에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 안 해도 되고 또 방염제 우리 벽지 요 우리 좀 안 가 지금 여기 녹음실 요거 다 방염제거든요. 네. 네. 비싸잖아. 항상 붙어있죠. 스티커 조그맣게. 다 한 거. 방염제입니다. 네. 방염제인데 그 병원은 방염제도 없었어. 이거는 지금 안가에 불나면 번지지도 않아 이 방염제 때문에. 일로 들어오면 되나요 여기? 일로 들어오면 돼. 일로 들어와 비상으로 나가야지. 뭘 일로 들어와. 아니 일로 들어와가지고 요거 있죠 이분 이거 예. 방화문이에요. 연기 안 들어와. 일로 들어와 대피하고 119 전화하면 돼. 네, 약간 동파라 무섭습니다 지금. 동파를 무섭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는 그런 법이 안 지켜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지켜진 거죠. 지켜진 게 없어요. 그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음. 이게 뭐 터무니없이 모자란 용량이었다고 하더라고. 병원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 호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다. 그게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공호흡이 착용한 사람이. 특히 병원이니까 또 요양병원 또 치매 환자들 많고 이래가지고 손발을 묶은 사람도 많다고. 이게 환자들 자해행위 할까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낙상 사고 일어날까봐 묶어놓은 건데 일단은 의료진이 판단하거든요. 의료진이 판단해서 보호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 오케이 하면 묶어놓는데 그게 과연 잘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도 봐야 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거 푸느라고 사망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거고 요양병원이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전남 장성에서 크게 한번 불이 나가지고 네. 그때 많은 노인들이 사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막 이게 네. 법을 강화시켰어. 네. 강화시켰는데 지금 이 밀양병원은 요양병원이랑 본관 네. 이 병원하고 붙어 있는 바람에 이거는 요양병원만큼 어떤 제재를 못 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제가 커졌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국은 사후 약방문이야. 그때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요양병원뿐만이 아니고 이런 모든 병원에? 중소병원까지 다 제재를 좀 강화했으면은 그럼 이런 일은 안 났을 텐데 늘 이렇게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비상 발전기도 이거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병원 관련된 일을 이제 병원 일회인들이 있어서 하다 보면 이제 자가 발전 설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전이 되면 이 발전기뿐만 아니라 UPS라고 해서 뭐 무정전 기기라고 뭐 번역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전원이 다운되면 굉장히 좀 첨단 장비들이 있잖아요. 전기로 돌아가는. 네. 그런 것들이 멈추고 오작동해서 환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또 수술도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한순간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병원들이. 그런데 법상 이 자가발전 설비 비상 발전기의 용량이 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두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세종병원도 발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용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또 하나 발전기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수동형이었죠. 네. 이 자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었고 또 누구도 그 당시에 가서 실제로 이거를 작동시키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아까 좀 전에 이야기 좀 나왔던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던 3명의 환자가 사망했는데 그 3명의 환자를 보니까 목에서 그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즉 유독가스를 마셔서 사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지식사였으면 그름이 네.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질식은 질식이죠. 다만 인공호흡기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사망한 거죠. 그럼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거든요. 말이죠. 제가 방화관리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원래 하셔야 돼요. 건물주는. 아니 건물주는 할 필요가 없고 건물주예요? 꼭 할 필요는 없죠. 건물주 아들. 더 부러운데? 꼭 할 필요는 없고 직원 한 명 채용하면 되는데 그 직원 채용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보통 건물주나 건물주 아들 건물주 친척이 따는데 엘리베이터도 아들이라서 땄구나. 닥치시고요. 어쨌든 내가 방화관리사 2급이 있는데 이거 비상발전 잘 얘기했어요. 이거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발전되는 거는 감 냅두면 돼. 전기 꺼지면 켜집니다. 그래서 그 비상등이 다 들어와요. 근데 수동으로 할 때는 불이 하면은 이 방화관리사가 뛰어가고 켜야 돼.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방화관리사가 아마 여기에 붙박이로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방화관리사가 제일 먼저 사실 뭐 이거 띠리링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또 화재 경보 말하는 거죠. 화재 경보기도 해야 되고 또 소화전도 틀어야 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이 병원에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래서 거죠. 그 방화관리자가 출국 금지됐죠 지금. 그랬나요? 네. 있긴 있군요. 네, 무조건 있어야지. 예, 무조건 있죠. 있어야 예. 되니까요. 김모 총무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원 중에 한 명을 네. 출장 보내갖고 따게 해. 보통 한 3박 4일 걸리거든 따려면은.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민간한테 위탁했어.
소방안전관리협회 위탁해가지고 그 위탁받은 소방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아 시험? 대충. 대충 보지. 이게 돈만 내면. 강사가 이렇게 책 쭉 펴갖고 가르쳐줍니다. 요거 꼭 나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쌤 요거 느낌이네요. 꼭 나와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면 돼. 그래서 음. 이게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거든.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인데 거의 저 때는 한 90% 합격한 것 같아. 거의 다 합격한 거의 것 같아. 몇 약간 년도였어요? 도덕 시험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몇 년도였어요 그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떨어지는 분들 이제 노인들 빼고는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인들 문제점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 가르쳐도 잘 모르시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배워오면 금방 까먹어. 사실 실습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금방 까먹는다고 이렇게. 다 그냥 가르쳐준 것만 달달달 외웠으니까. 그렇죠. 이 필요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다시 국가가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시험을 쳐야 된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자체 점검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그 전에는 국가 관리했어요. 이게 원래 국가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소방 당국에서 그래요. 했어요. 근데 이 소방 당국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게 민간으로 넘긴 건데 네. 민간으로 넘기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하면서 그 인력을 보충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민간한테 다 넘겨버리면 사실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제천 그 화재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주 아들이 방화관리사였거든. 네. 그러니까 방화관리사가 3급, 2급, 1급이 있는데 1급이 제일 높죠. 근데 이거는 11층 건물 이상을 1급이에요. 건물 규모에 따라. 네, 건물 규모에 따라. 그 밑에는 이제 2급, 그 밑에는 3급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2급만 따고 있어도 옛날에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민간에 관리하는 거 바뀌는 해서 그냥 직원들 출장 네. 보내서 따게 하고 아들 가서 따게 하고 이러면 끝이니까 그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계속해서 같은 사고가 그렇습니다. 반복이 네.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관리사가 만약에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 탕비실 같은 거 못 만들게 해야지. 그리고 탕비실에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를 위한 전기 이외에 다른 전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탕비실에 들어가갖고 뭐 전자레인지도 돌리고 네. 컵라면도 먹고 커피 포트 끓였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불법이야.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죠. 그렇군요. 선생님이 꼭 근데 짚어주신 어떻게 건가 기억을 봐요. 하네? 예? 기억을 하네요. 노인이 확실히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좋고 건물 내부에 관련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그쵸? 방법이 되겠네요. 뭐 아들이 하고 이러면 아들이 관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은 눈 하지. 감아주고 그러겠지. 김모 총무과장이 병원장에 가서 너 관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병원은 주로 이 총무과장이나 행정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단 또 친척들이 많아요. 뭐 조카, 처남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거든. 이게 방화관리사를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월급이 나가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화관리사 한 2급 정도 따면 그 지역의 건물 한 10개 혹은 20개, 30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 그냥 30개 같으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 한 달이면 돌잖아.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거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각 그 빌딩, 각 건물마다 얼마씩 주는 거야. 한 달에. 그럼 그 사람은 이 방화관리사 2급만 따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괜찮지 않나? 옛날에는 소방서에서 다 관리했는데 그거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 건물이라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그 월급 많이 안 줘도 되고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29만 곳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총리 직접 지시했죠. 근데 점검 기간 지나고 나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형식적인 진단이 아니라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 계획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수습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안전 대진단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를 막기 위한. 예.
사고를 늘 있는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저 안전 불감증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현송월 뒤치다거리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다라는 얘기를. 이거 현장 가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은 정치인이 욕먹었죠. 이런 현장 가는 것도 웃기고 지가 가갖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뭐 수습해? 수습도 못 하면서. 그래서 미래양 시민이 이제 불난 곳에 정치하러 왔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항의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서 여기다 얻어먹지. 이거 뭐하러 가. 이런 데 가서 정쟁으로 활용하는 그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한 자체가 좀 가슴 아프죠. 네. 이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행이야. 홍준표, 김성태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당적 차원에서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되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현송월 뒤치다거리 안 했으면 이 사고가 발생 안 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 홍준표도 마찬가지잖아. 홍준표 갔다가 여기 왜 왔냐고 막 그 소리 지르니까 네. 민주당 당원들이 있구만 이러고 갔잖아. 너 완전 정신 나간 또 소리 하고 나왔어요. 옆에 있던 비서인가요? 당직자는 또 버릇없다고. 그래. 네. 뭐 그런 게 TV에 자꾸 나오면 좋지 뭐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또 막담을 하시더라고요. 구정 전에도 이런 사고 또 있을 거다. 아유. 화재 사고 또 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 그럼 뭐 엑스맨이야 엑스맨. 아니 화재는 언제나 일어나죠. 그쵸. 네, 화재는 언제나 일어나는데 구정전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있겠지.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문재인 비판하는데 활용하겠지 뭐. 그 홍준표 그 경남지사 하는 동안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없었다고도 자랑도 하셨대요. 다 그러죠. 근데 재임 기간 동안 99명 정도가 실제로 사망을 그냥 했고. 뭐 던져만 놓으니까. 아니 알고도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신경 쓰지 어떤 않는 분입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뭐. 그래요? 근데 사기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자신 먼저 속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가서 또 뭐 세월호 참사 당시 이낙연 총리가 지사였다. 그 사람 책임져야 되나 했는데 또 세월호 참사 때 이낙연 지사 아니었어요? 후보였어 후보. 네, 예비 경선 후보였습니다. 4월이었고 7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라니까. 그냥 냅둬요. 이런 사람은 그냥 냅두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나도 갈아치울까 봐 걱정이네. 누가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대표가 갈아치울까 봐 걱정이라고. 자유한국당. 쭉 가야 돼 쭉. 계속 곁들여줘야 돼.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6곳에서 승리를 못한다. 뭐 기준을 세웠죠 스스로. 네. 6곳에서 승리 못하면 물러날까요? 물러나야지. 그건 자기가 계속해서 공언한 거고. 그리고 이제 참패 책임론이 분명히 불어요. 지금 홍준표가 뭐라 하면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 네. 그런데 그 6곳 승리 못하면 네. 분명히 나가라고 난리 날 겁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친박들이. 그럼 친박들 아니고 네. 그냥 반 홍준표. 비홍 반홍 다. 그리고 다 뭉쳐가지고 이제는 홍준표 나가라 그럴 겁니다. 본인이 그때 뱉은 게 6월에 재보선 열려서 아마 어디 대구인가요? 어디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건 모르죠. 홍준표가 대표 아웃되면 네. 끝인가요 영원히? 같이 재보선 하지 않나요? 아니 지가 당대표 하면서 자기한테 셀프 공천 그거는 그렇게 하면 더 좋아. 민주당이 더 좋아. 그렇게 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오빠 때문인 거 아시죠?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저 때문에.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한당에서 막 앞뒤 안 가리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또 어떻게 하면 심판을 좀 당해보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전혀가 될 수 있죠.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부르냐. 그렇죠. 그래 그렇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으면은 또 자한당 애들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그렇다면은 나는 그냥 올림픽 전에 지금 불러서 미리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어차피 평창 개막식 이런데 부르지 않을 거라면. 저 한 가지 질문. 늦게 부르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선거와 맞물려서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게 우려는 되긴 해요. 그런데 또 지금 MB의 또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군이 별로 없어요. 예. 인기도 없고 자기 편도 없고 맞아요. 뭐 골수 지지층도 이미 없고 예. 그렇다면은 아무리 선거 임박한 시기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 확 이렇게 MB 측에 서가지고 정쟁에 뛰어들까요? 아니 저 선거에 이용하려면 뭐든지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라는 거는 언제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여론입니다. 천안함 사실은 천안함 무너지고 나서 그거를 MB 쪽에서 지방선거 활용하려고 하다가 역풍 맞았거든. 네. 생각도 못했을 거야. 네. 천안함 무너지기 당연히 우리가 일거 생각했는데 그걸 역풍 맞았거든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선거 전에 갑자기 냈다가 그것도 역풍 맞았어. 그건 이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유리할 거 생각하고 냈지. 했는데 이제 반대로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직전의 여론은 정치 공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 주판을 튕겨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전함을 대비해서 오히려
올림픽 전에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올림픽 전에 안 부를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지금은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은 검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마무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사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MB는 사실 그 올림픽 개막 2주일 남았나요 이제? 사실 지금 벌써 이번 주가 일요일 마지막 주입니다. 그 전에 마무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포 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또 많이 나왔다면 그렇죠. 좀 더 확실하게 뭔가를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올림픽 끝나고 부르면 경선 할 때쯤이거든요. 경선 이제 시작하고 예비 경선 레이스가 지방선거 시작됩니다.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그리고 또 찬물을 끼얹을지 않을까. 어차피 야당이 경선하는 건 관심 없어. 관심 있습니까? 결국은 여당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원래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반응을 해도 씩 웃는 거예요? 뭐 좋게 나와도 긍정적인데 그동안 이제 언론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언론 앞에서 일부러 한 행동들은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우병우가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 이유는 나는 모른다로 나왔거든.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했고 대통령이 시켜서 나는 했다. 이걸로 모셔갔거든. 네. 그래서 지금 8년 나오는 게 진짜 의아한 거야. 그런데 이거 지금 검찰은 오히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반성 없다. 박근혜한테 다 미루고 아랫사람한테 미룬다. 이러면서 8년 했거든. 그래서 과연 판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이게 그 불법 사찰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재판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이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럼. 무겁게 일단 구형을 한 거고 사실 구형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문체부 이제 인사 좌천성 인사 지시했던 거. 또 공정위에 압력 넣어서 CJ, ENM, 뭐 검찰 고발 요구한 거 이런 게 직권남용이다라는 점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또 직무유기 이 부분은 약간 좀 유죄 판결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돼서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글쎄요. 계속 이렇게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면 계속 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본인이 계속 부인을 아니 하면? 부인하면은 판사가 개심죄로 더 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자기부재의 금지 원칙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죄를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뭐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은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형량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병우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겁니다. 특별 감찰관법은 아직 재판 안 들어갔으니까. 네. 아니요,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이번에 기소가 됐고 다만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위증 뭐 이런 건데 이거 거의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랑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근데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이었어. 그런 거 보면 우병우 8년은 꽤 큰 거죠. 왜냐면 아까 선배 말처럼 직무유기는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8년은 작은 게 아니다. 물론 뭐 지금 청취하신 분들은 8년이 뭐야 하겠지만 80년.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사찰 관련 혐의는 이제 녹음 시간 기준으로 내일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지금 사퇴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이제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를 대변인으로 내정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 김의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변인 인선에서도 언급이 됐던 인물인데 두 번째 대변인으로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되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박수현 대변인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렇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선거 90일 전에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 되는 거에서 내려놓는 거고 후임을 선정하는데 후임에 여러 사람 인사가 올랐어요. 고민정 부대변인이 승진하는 거 아니냐. 진성준 전 의원 얘기도 나왔었어요. 진성준 의원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김무겸 기자가 내정됐는데 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변인. 네. 뭐 나빠요? 아니요. 뭐 좋지 뭐. 그리고 뭐 현역도 아니고 지난해 7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만약에 현직에 있으면은 문제 있어 하면 안 돼. 그래서 현직에 있다가 바로 갈 때 사실 사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그럼 신문사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바로 가면은 제2의 민경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민경욱
이야기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잖아. 민경욱은 씨 오늘까지 방송하고 내일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디 사표는 그 지금 날짜도 언젠데. 겹쳤어요. 내정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도 출근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방송하다가 바로 또 출마 선언한 그 패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 더한 사람들 다 떨어졌어. 아이고 꼬셔라. 씨.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 대한 보훈 인사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그래서 누가 되냐가 경선 관심이야. 경기도지사 전해철 이재명 붙는다. 관심거리잖아요. 아 그럼요. 서울시장 박원순 이외 붙는다. 관심거리 아니야? 그렇죠. 부산시장 광주 다 그렇구나. 관심거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흥행에 이거는 별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일단은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그럼. 예. 네. 그리고 또 뭐 소환 조사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시끄럽죠. 불렀다가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또 박근혜처럼 네. 구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한번- 영포 빌딩에서 나온 그 자료들도 그 박스에 제1부속실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제1부속실이 그 김희중 예. 거기 있던 데 맞아요. 아닙니까? 예. 그게 사실 그 그 문건들을 다 정리해서 보관하고 요약해가지고 올리고 그 업무를 도 하는데 그럼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그런 요약된 것들을 아니 이거를 사적으로 가지고 나왔다? 예. 아 이거 참 어떤 문제죠, 내용일지도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궁금하다 문제. 진짜. 예. 그것도 법률 위반이에요. 아 그럼요. 법률 위반인데 아무도 모르는 영포 빌딩 지하 2층에 그런 비밀 창고가 있다는 거는 검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네. 결국은 안에서 다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라는 것도 대충 검찰이 파악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자료가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네. 언제 이게 터질지도 진짜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이 또 있었는데요. 징역 8년이 구형이 됐다고 하네요. 8년 구형. 어떻게 형량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8년 구형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우병우가 검사가 8년 때릴 때 씩 웃었다 그러더라고. 진짜? 요 씩 웃으면 뭔 뜻일까? 구형량이라서 결국은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 그래도 씨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구형이 많이 나왔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런데 씩 웃었다. 이거 허세 아닌 허세?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허세. 원래 좀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하고 좀 뭐 MB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MB 검찰 소환이 평창 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너무 한참 뒤 아닌가요? 예. 수사가 아직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지금 검찰은 지금 어떤 이유로 올림픽 후라고 얘기한 거죠? 일단 내세는 이유는 지금 압수를 했잖아요. 예. 네. 영포 빌딩에서 여러 가지를 다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취록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 네,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 원수니까 결국은 총알은 한 번이다. 즉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걸 기회를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면은 기초 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혐의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네. 피의자 또는 다른 참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부터 먼저 다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정말 뭐 마지막 단계에서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부르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올림픽 끝나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서류 압수수색한 거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검찰이 세 군데 나눠가지고 MB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배 말대로 이게 한번 불렀다 집에 보냈다 또 불를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에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올림픽 이런 것들 해서 정치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림픽 이후를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정치적 부담이 물론 청와대에서 MB를 올림픽에 초청했다. 그리고 올림픽 있는 그 주에 혹은 그 전주에 전직 대통령을 부르면은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올림픽 이후에 불러도 부담은 마찬가지거든요. 올림픽 이후면 3월 달에 부른다는 거 아니야. 3월 초에 더 부담 크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부른다? 본격 레이스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러면은 또 야당에서 난리 날 거라고. 이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정쟁화될 수 있겠네요.